안녕하십니까. 명정이TV 조병길 집사입니다.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해서 사회 곳곳에 저명한 분들을 찾아뵙고 말씀 듣는 찾아가는 인터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세습 재판 현장에서 활동하신 조건호 장로님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조건호 장로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장로님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특별한 건 없고, 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마치고 현재는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고 소망교회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가장 중요한 또 그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실제 김하나 목사 청빙 관련된 재판에서 작년에 재판국원으로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102회기 총회 재판국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저도 그 재판할 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그 3월 14일 날 판결이 날 때는 그 공개 재판으로 진행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도 그 회사 월차를 내고 하루 종일 그 재판국 자리에 재판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장로님께서 그 변론하시고 말씀하시고, 오늘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여쭤보고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질문은요. 법조인의 관점에서 명성교회 세습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그 부분은 8월 7일 명성교회 세습에 관한 그 판결의 소수 의견에 잘 내용을 나타냈습니다만 법리적으로 볼 때는, 우리 전문가들이 볼 때는 명성교회 이 세습은 우리 총회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6항 제1호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문헌이 은퇴하는 담임 목사, 은퇴하는 목사 장로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김삼환 목사님이 2015년 이미 2년 전에 은퇴하신 분인데 은퇴하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유로 그 찬성하는 분들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은퇴한이라고 하든 은퇴하는이라고 하든 그 조항의 취지는 문헌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 법을 제정할 당시의 상황과 그 입법할 때의 의사 등등 여러 가지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논리적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은 만약에 문헌대로 해석하면은 그의 말에 은퇴를 하는 분이 그 다음에 자녀를 담임 목사로, 후임 목사로 결정해도 그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 조항은 완전히 사문화되고 실질적으로 형해화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안 된다. 법리적으로는 이 명성교회 세습은 명성교회가 우리 통합교단에 소속하고 있는 한은 그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고, 그래서 김하나 목사의 담임 목사 청빙 승인한 동남노회의 그 승인 결의는 무효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 법리적인 해석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 법이라는 것도 상식 위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법을 전공하지 않은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은퇴하는이라는 그 문구 차이는 좀 잘못된 그런 걸로 말싸움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희가 보기에도 좀 그 수준이 좀 낮아 보였고요. 상당히 좀 가슴 아픈 좀 일이긴 했습니다. 102회기가 그러니까 그 2017년 가을 총회 때 임명을 받은 분들이 그 이듬해인 18년 가을 총회까지 임기를 하시는 분들을 102회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재판국원 15분 중에서 한 분이셨는데
그 당시가 가장 그 총회 재판국 입장에서는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재판 안건들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명성교회 안건도 상당히 많이 그 중요한 안건이었고 그 외에도 많은 안건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백이회기 재판국원으로서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유일한 법조인이셨지 않습니까? 네, 그 입장에서 바라보시는 명성교회 건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실질적으로 이제 15명의 재판국원인데 그 중에 8분은 목사님이고 네. 7분이 장로님이고 또 법조인 재판국원에 한 분이 있어야 되고 또 법대 출신이 한 분 있는 외에는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목사님 장로님들인데 한마디로 규정을 하면은 제 판단에는 백이회기 그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김한환 목사 청빙 승인 결의 문제와 또 동남노회 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승계 문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재판국원들끼리 의사가 완전히 분열되어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 처음 출발 때는 다들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두 사건이 첨예하게 대립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8월 7일 이 사건 재판을 할 때까지 국원들 사이에 상당한 의견 대립, 어떤 한 문제를 놓고 이 사건 처리하는 그 절차적인 문제까지 하는 대립이 있어서 사실은 재판국 가는 날 재판국 재판할 때 가는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무거웠고 총회 재판국이 생기고 난 이후에 그 공개 변론 당사자들의 원피고만 출석하는 그런 공개적인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까지 같이 해서 공개 변론을 한 것은 아마 이번 우리 두 사건이 처음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결정할 때도 공개 변론을 하지 말자는 그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개 변론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조금 의문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재판국장이셨던 이만규 국장께서는 우리가 떳떳하게 모든 걸 내놓고 변론을 하고 결론을 내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돼서 공개 변론을 하게 돼서 백이회기 재판국원들은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이 갈갈이 찢어지는 말하자면 두 개 그룹으로 형성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작년은 뭐 재판국뿐만 아니라 총회의 모든 조직이 다 명성교회 세습권으로 해서 다 이분화돼서 싸울 수밖에 없는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 재판국의 구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대체로 이런 분위기나 절차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 당시에는 원칙으로 한 달에 한 번 재판을 하는 걸로 그건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다고 해서 백이회기의 경우에는 둘째 주일 화요일 원칙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요일을 정해서 현재 해왔고 모든 사건이 그 접수가 되면은 주심 재판국원이 결정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한 사건에는 한 명의 주심이 정해져서 주심 재판국원이 그 사건을 검토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명성교회 사건하고 동남노회 사건은 이제 사안 자체가 워낙 그 세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고 동남노회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복잡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재판국은 3분을 주심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이 이제 같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주심 재판국원이 기록 검토가 마치고 판결할 어떤 그런 그 상태에 이르면은 재판하는 날 그 사건을 합의에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국원들이 합의를 회부할 때 그 사건의 개략적인 내용을 문서로 사건 검토 결과 보고라는 형식으로 해서 그 배부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주심 국원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설명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부분이나 문제되는 부분들은 또 이제 그 주심에게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통은 주심의 의견, 주심이 이제 검토한 결과와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존중을 해서 보통 진행이 되는 것이 보통이죠. 근데 우리 이 사건의 경우에 세 분이 주심이었는데 세 분이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두 사람은 같았고 한 사람은 이제 의견이 달라서 그분은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되든 이 사건을 가능하면 좀 천천히 하겠다는 그런 했으면 한다는 어떤 그런 의견을 표명을 이제 해서 더 이상 심리한다든지 할 그 내용이 없으면은 사실은 판결은 바로 선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3월 13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위로 공개 변론을 하고 나서 합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공개 그 변론을 하게 된 것이죠. 말씀 중에 잠깐 나오긴 했는데요. 명성교회 문제를 다루실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마 3월 13일 공개 변론을 하고 우리 주식 그 국원들이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을 때 합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동남노예 선거 무효 사건과 명성교회 사건은 밀집이 관련이 돼 있고 동남노예 선거 무효 사건을 판단할 때 그 이후에 김한환 목사 청빙 결의가 유효하냐 무효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됩니다. 명성교회 그 이제 그 김한환 목사 청빙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먼저 하고 그 뒤에 동남노예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사건의 결론이 나더라도 동남노예 선거 무효 사건은 또 별개의 차원에서 다른 문제점들이 법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동남노예 선거 무효 사건을 먼저 판결하고 나면은 그 내용의 이후에 김한환 목사 청빙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뒤에 하면은 이게 이미 내용이 다 알려진 내용이 나중에 판결하는 결과가 됩니다. 맞습니다. 결국 지난번에 그렇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 재판국이 같은 결론을 내고 또 많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의 우리 한국 기독교인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위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사건을 같이 해서 같이 결론을 같이 내야만 된다고 해서 같이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당시에 논란이 있어서 처음에 같이 하자고 하는데 표가 더 많이 나와서 같이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 13일 공개 변론할 때 두 사건을 다 공개 변론했지 않습니까? 네. 하고 판결 선고는 합의를 할 때는 이제 참석하신 분들 다 대장하고 우리 국원들끼리 합의할 때는 동남노예 사건을 먼저 하고 난 뒤에 그 청빙 결의에 대해서 하려고 했을 때에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은 그날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이 법리적으로 아무런 사심 없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상태에서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동시 진행을 해서 같은 날 판결 선고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점이 저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고 결국은 아마 그 당시에 3월 13일에 이 청빙 결의에 대해서 판단을 했으면은 저는 8월 7일 판결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지금 이제 또 많이 시간을 또 끌기도 했지만 결국은 다시 또 재심이라는 것까지 넘어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 개인은 작년에 그 판결이 있고 난 뒤에 총대들이 총의가 충분히 나타났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나타난 현상들, 찬성한 분들에 대한 그 비판이 아주 드세웠고, 만약에 이제 이번에 또 그와 같은 총의가 나타나기 전인데도 작년 그 총회 103회 총회에서 재판국원들 전부 비토를 해서 사퇴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104회기 금년 9월에 있을 104회기 총회에서 역시 문제가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점들을 그 염두에 둔다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심에서 그 종전 판결을 뒤집어서 세습은 무효라는 판결이 되지 않을까. 제가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 총회 내에서는 그와 같은 결론을 내야지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많은 그 교계 우리 통합교단의 많은 원로분들께서도 자주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우리 통합총회가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 때마다 그래도 옳은 결론을 항상 내왔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단은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도 있고 시끄럽게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올바른 결론을 낼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이제는 그 명성교회 얘기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조금 좀 범위를 좀 넓혀서 좀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법조인으로서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단 내에 교회 분쟁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법적으로 많이 좀 휘둘리고 있고 분쟁이 많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이런 문제들을 좀 잠잠하게 하고 이제 교인으로서 덕을 쌓을 수 있는지 기독교 법조인으로서 전문 법조인으로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 총회 재판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은 총회 재판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전혀 접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뭐 하여튼 그 특정 교회 사건이 굉장히 많이 총회에 올라와 있고 굉장히 그 부분들이 이제 고심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그 사건들을 처리할 때에 그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판단이 되지 않고, 우리 교회는 법보다도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얘기를 많이 어릴 때부터 많은 이제 얘기를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교단 헌법, 교단의 이 법규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법규화되기 전에는 모르지만 법규화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 내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총회에서 어느 한쪽으로 휘둘리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만 그 결과를 가지고 모든 노회, 모든 그 교회들은 하나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론이 나더라. 이와 같은 그 예고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똑같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총회 재판국이 충분하게 해줘야만 되고,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은 총회 재판국은 아주 참 그 영향이 권위도 미미하게 되고 권위도 없게 되고, 문제는 또 그렇습니다. 지금
현 103회기 재판국에는 법조인 재판국원이 없다고 하거든요. 아, 이거 좀 심각하네요. 그래서 법대 출신 그 재판국원을 두 분을 네. 모신다고 그래요. 음. 그 왜 그러냐? 총대 중에서 재판국원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네. 법조인 총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 처음에 103회기 지난번 총회에서 그 한 분을 법조인 한 분을 지명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바로 사표를 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총대 중에서 지금 지명을 못 하고 있는 상태. 부득이 아마 법대 출신 한 분 더해서 하니까 그럼 이제 그 법조인 출신이나 법대 출신들은 그래도 좀 알기 때문에 재판국의 어떤 전체 흐름이나 진행을 그 리드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분이 없으면은 우왕좌왕하고 물론 뭐 열심히 그 일만 전문으로 한다면은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전에 있던 분들 경험도 듣고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인 교회 담임도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은 개인 일을 또 하셔야 그렇죠. 되니까 생각을 또 제가 하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송사가 지금 총회에 많은데 이분들이 개인 본인들의 본연의 업무를 하시면서 이걸 어떻게 전문적으로 이걸 할 수 있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 판사나 검사, 변호사 출신이어도 사실 시간적으로 힘들 텐데 비전문가 분들께서 이거를 이해하고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좀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총회재판국이 개편이 첫째 돼야 되고 만약에 현 상태대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은 과연 총회재판국 유지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단계에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총회 재판국이 점점 권위를 특히 저번 8대7 재판으로 인해서 권위를 많이 상실했다는 말씀이신 걸로 들리고요. 총회 재판국은 다른 그 당회나 노회 재판국과 다르게 총회 재판국은 전문성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예. 이제 좀 마지막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세습 반대하는 교인으로서 그 이제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명성교회 그 세습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시점에서 어떤 생각과 자세로 이 활동과 생각을 품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른 얘기를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려고 하는 분들에게 참 저는 존경과 또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그보다도 못한 분을 모시고 와야 되느냐, 그렇게 와서 교회가 더 시끄러운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그 단체나 어느 사회나 한 사람이 그렇게 오래 교회를 맡아서 한다는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정체 현상을 빚을 수밖에 없고 새로운 분이 와서 새로운 분위기를 넣어서 새로운 기풍을 진작을 해서 교회가 또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개선하면서 발전적으로 해체해가면서 해야만 교회가 오래가고 수명이 길어지고 제 역할을 계속할 수 옆에 좋은 분이 있으니까 그분을 목회자로 담임 목사를 모시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은 저도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만 액턴의 얘기처럼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조금 가령 김하나 목사보다도 능력이 조금 못한 분이 명성교회 후임 담임 목사로 왔다. 그렇다고 해서 명성교회가 단정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분이 와서 한 분의 그 스타일로 운영되어 온 교회가 그런 분이 와서 또 새로운 관점에서 또 젊은 어떤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기풍을 불러일으켜서 더욱더 새로운 교회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와 같이 세습함으로써 그런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고 다른 분이 와서 교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켜야만 교회가 유지되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교회의 어떤 특수성, 독특한 그 문화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이 와서
해야만 이 교회가 영속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인데 이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세습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고 내가 교회를 만들고 참 그 벽돌 하나 쌓아가면서 건물 하나 지어가면서 교인들 전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내 교회라는 어떤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는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차원에서 김상훈 목사님 한 40년 운영을 해오시고 담임 목사로서 해오셨으면 또 다른 새로운 각도에서 이 교회를 운영하고 양을 먹이는 목회자가 와서 새롭게 그동안에 민성교회에서 잘못 가고 있었던 점 개선해야 될 점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와서 네. 해 나감으로써 교회가 발전하는 것이지 아마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가면은 그 상태로는 그냥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지금 참 어려운 이 상황 하에서 세습을 반대하고 그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에게 정말 저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그 명성교회 교인들 예. 중에서 세습을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있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하시고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하면은 상당한 그 마음의 갈등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갈등을 잘 이겨내시면서 그래도 바른 방향으로 그 결과는 이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난 뒤에는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할 얘기를 다 하고 우리가 참 세례 요한이나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결과를 보지 않고 아마 그분들이 순교하고 한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올바른 얘기를 함으로써 그것이 역사를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참 새기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잘 올바른 일을 해주실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회 재판국이 또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재판 과정은 어땠었고 어떤 어려움과 갈등이 있으셨었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정의롭게 길 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들을 수 있었고요. 또 특히 우리 세습 반대하는 교인들이 어떤 자세와 어떠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